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 말라, 못난 인생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다. 죽음은 외면할 존재가 아니라 마주해야 할 대상이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지 고민해 보아야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제2의 사춘기라 불리기도 하는 50을 맞이하여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책을 읽고 삶을 성찰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 이번에는 죽음에 집중했습니다. 오랜 성찰의 시간을 지나 수천 년 삶의 지혜가 담긴 동서양의 고전 속에서 인생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는 길,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음에 6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죽음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이제껏 잘 살아왔는가?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 지금 내 곁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다섯 번째 질문,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선다면? 각 질문의 챕터마다 8가지 이상의 고전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찾아내어 올바른 답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한 권에 담긴 좋은 글이 너무 많아서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을 선정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자의 들어가는 글과 세 번째 질문 중 장자가 해골과 대화하며 깨달은 것,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중 몽테뉴가 성공한 삶을 버리고 택한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읽은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역시 올바른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했다. 법조인이었던 주인공 이반 일리치에게는 큰 권력을 누리고 싶은 야심이 있었다. 그래서 사교계에 나가 최상류층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사교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도 하며 17년간 권력을 누리며 살았다. 어느 날 일리치는 이사간 새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떨어지면서 창틀 손잡이에 옆구리를 부딪혔다. 시름시름 앓던 그는 40 중반의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 누군가가 그의 죽음을 선언하자 일리치는 스스로에게 죽음은 끝났어. 더 이상 죽음은 없어. 라고 말한다. 일리치의 마지막을 묘사한 작가의 생동감 넘치는 표현은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껍데기뿐인 인생을 살았다. 아들과 딸은 아빠가 아파도 공연을 관람하러 밖으로 다녔고 아내는 일리치가 죽자 바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친구에게 상담한다. 절친한 친구들 역시 그의 죽음을 듣고도 머릿속에 온통 그날 밤 열릴 카드게임만 생각했다. 한 사람의 성공한, 그러나 가정과 인간관계에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더 진지하게 숙고하게 되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을 직시해야 삶에도 의미가 생긴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무료하고 목적도 없을 것이다. 먼 훗날에 올 죽음을 상상하면서 거꾸로 지금의 삶을 돌아본다. 장자가
해골과 대화하며 깨달은 것. 고전을 읽다 보면 선인들은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적당히 만족할 줄 알고 부와 명예에 너무 집착하지 말며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특히 공자, 노자, 맹자, 장자 등 대표 사상가는 각각의 저서를 남기며 후대에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장자에는 해악과 풍자가 가득한데 대표로 제18편 지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어느 날 장자가 초나라로 가다가 빈 해골을 발견했다. 깡 마르고 마른 해골은 형체만 있을 뿐이었다. 장자가 말채찍으로 해골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삶을 탐하다가 도리를 잃어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망친 일로 도끼로 처형을 당해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나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장자는 약간 미친 사람처럼 해골과 대화를 한 후 그 해골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해골이 꿈에 나타났다. 죽으면 군주도 없고 신하도 없고 사계절도 없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머무르니 왕의 즐거움도 이를 넘어설 수 없네. 만약 그대의 몸을 살아나게 하고 뼈와 살과 피부를 만들어 부모와 처자식과 친구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내가 어찌 저승에서 왕노릇하는 즐거움을 버리고 다시 속세의 고통을 갖겠는가? 물론 이는 장자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원효대사가 해골에 담긴 물을 시원하게 마신 다음 날 해골 바가지임을 알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장자도 해골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부와 권력을 누리더라도 결국 해골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저승에는 어떠한 희로애락도 없이 온전히 자유롭게 머물기 때문에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이다. 경행록은 중국 송나라 때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책이지만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책에 많은 말씀이 명심보감에 수록되어 있다. 약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것이다. 여기에서 지족가락, 무탐주구는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수 있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하게 된다는 의미다. 과연 우리는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결국 수많은 인풋 때문이다. 인풋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계에서 느끼는 것들이다. 멋진 차를 보면 소유하고 싶고 주변에 부자인 친구가 있다면 그처럼 생활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욕망만을 탐하며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지금 당장은 그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하겠지만 결국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프랑스계 미국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를 모방적 욕망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이나 외부에서 받는 인풋으로 욕망을 키운다. 그 욕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기에 문제가 된다. 평생 욕망에 쫓기기만 하다가 해골 또는 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평생 무엇을 추구한 것인가?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때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앞으로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진지하게 질문해 본다면 적어도 인생의 가속 방지턱 정도의 역할은 되지 않을까. 그러지 못하면 차라리 장자의 해골 친구처럼 저승의 삶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진리이다. 몽테뉴가 성공한 삶을 버리고 택한 것. 우연히 라디오에서 시한부로 투병 중이던 한 노교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학계 유명 인사였고 수많은 수상 기록을 자랑했다. 하지만 말년에 암에 걸려 힘들게 투병하고 있었다. 가족들과 제자들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어느 날 노 교수는 갑자기 가족들에게 그동안 받았던 상장과 상패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모두 미련 없이 태워버렸다. 죽으면 다 부질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부분 사람에게는 이런 기념품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서로의 업적을 기념하고 치하한다. 졸업상장, 모범상, 우수상, 최우수상, 각종 자격증 결과물들은 인생을 사는 강한 동기가 된다. 많은 이에게 강력한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 순간의 힘의 저자는 이를 두고 교감의 효과라고 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수많은 트로피, 상장, 자격증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좋은 추억으로 남는 기억들은 의미가 있지만 삶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지금 당장 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쇠나 나무, 유리로 이루어진 물건이자 한낱 종이일 뿐이다. 만약 건강과 명예를 서로 맞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문득 대학 시절의 교수님이 떠오른다. 그는 그 분야에서 유명한 전문가였고 책도 많이 출간했다. 수많은 학생이 그의 교재를 보면서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유독 엄격하고 각박했다. 무서워서 수업 시간에도 제대로 질문하지 못할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고 학창시절이 점차 잊힐 무렵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도의 말은 표현했지만 사실 별 느낌이 없었다. 그분은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떤 덕을 남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흐른 후 나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은 나를 증명한다. 그것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노력과 결실을 알릴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 좋은 직장과 앞날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문제는 이 기록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디 학교,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유독 중요하게 여긴다. 누군가의 소개를 들을 때 어느 학교 출신, 석사, 박사 같은 말을 들으면 티나게 부러워한다. 칭찬을 받는 사람도 왠지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상록을 집필한 몽테뉴도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시에서는 명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이지만 결국 사라지는 메아리, 꿈의 그림자라고 했다. 몽테뉴의 삶은 성공과 명성 그 자체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부를 일군 후 몽테뉴 성을 사들였고 아버지 피에르는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군사 원정에 참여해서 귀족 칭호를 얻었다. 집안의 엄격한 훈육을 받은 몽테뉴 역시 24살에 이미 고등법원 법관이었다. 이후로도 승승장구하던 몽테뉴가 30살이 되던 해 가장 친한 친구였던 라 보에시가 패스트로 세상을 떠난다. 35세에는 아버지가 신장 결석 발작으로 돌아가시고
이어서 남동생이 전구를 치다가 공에 맞는 사고로 사망하고 본인도 낙마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인생의 회의를 느낀 몽테뉴는 37세에 은퇴를 선언한다. 그리고 몽테뉴 성에 칩거하며 수상록을 집필했다. 무려 10년 동안 응거하면서 말이다. 몽테뉴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했다. 비단 영광과 명성뿐만 아니라 욕망, 대화, 결혼, 사랑, 질병, 정치, 여행, 죽음 등 그 내용은 방대하다. 15세에 대학교에 입학해 법을 전공하고 은퇴하기까지 20여 년간 법조계에 있으면서 수많은 군상들을 지켜봤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복귀한 뒤 몽테뉴는 보르도 시장이 되었고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패스트가 들어닥치자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다양한 모습의 삶과 죽음 등을 직접 겪으면서 몽테뉴의 삶에 대한 고찰은 더 깊어갔다. 특히 법조계, 정치계에서 명성을 얻었고 왕의 신뢰를 받았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과학에 집착하면 오직 명성만을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병폐를 지적했다. 세상에는 이름과 사물이 있고 이름은 사물을 지적하고 의미를 주는 소리지만 사물의 실체는 아니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름은 공허한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영광과 명예는 인간이 아닌 신에게만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인간은 겸허해야 한다는 의미다. 평생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질문한 몽테뉴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몽테뉴가 말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진정으로 남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